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6번째 페이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이자 우주라는 별바다를 헤매는 마린보이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 잠깐 웃어가지고 콧물 나온 것 같은데. 예. 네, 네, 대본에 없던. 코 삼키시고요. 네, 잠시만요. 예. 마린보이를 넣었더니 네.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네, 별바다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저 마린보이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옷 색깔도 잘 어울립니다. 마린보이. 네, 예. 대본에 없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예. 요즘 또 이제 책 읽기 좋은 계절인데 네. 우리 먼지님이 그새 또 책을 내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부끄럽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네. 같은 기간에 집필했다기보다 이제 출판사마다 작업 기간이 어딘 짧고 또 길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서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네, 어떤 책이죠? 우주를 보면 떠오르는 이상한 질문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네. 가끔 댓글에 제가 올렸던 에피소드에 관련 없는 예. 그냥 평소에 자신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막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그 달리는 댓글들 보면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좀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겹쳐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예.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추려서 하나의 재밌겠다. 책으로 내면 사람들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엮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먼지님께 좀 꽤 배웠다면 배웠지만 아직 막 우주에 대해서 이상한 질문들이 생기는 정도까지 못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어떤 질문을 남겼을지도 더 궁금해지는 느낌인데 네. 잡지사 5월의 도서로 편집장 직권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많이들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상하고 요상한 우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먼지님, 우리가 우주가 이제 팽창을 하는데 네. 팽창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팽창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가설에 대해서 좀 특이한, 좀 신선한 주장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천문학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키워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주가 등방하고 우주가 균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등방하고 균일하다. 네. 등방성과 균일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 다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약간은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등방하다는 말 그대로 어느 방향을 봐도 우주는 비슷하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우주 어느 자리에 서서 우주를 보건 상관없이 고정된 관측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을 보건 왼쪽을 보건 동경 30도를 보건 상관없이 항상 우주는 얼추 비슷한 모습으로 보인다. 방향에 대한 어떤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균일하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등방하다랑은 조금 달라요. 등방하다는 일단 관측자의 위치는 고정시켜 놓고 관측하는 방향만 돌려가면서 우주를 평가하는 거라면 균일성은 관측자의 공간적인 위치 자체를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주변을 봤을 때, 이 위치에서 주변을 봤을 때 어느 위치에 관측자를 두든 상관없이 항상 관측자는 얼추 비슷한 우주를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주에 분포하는 물질, 은하 이런 밀도 분포가 항상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봤을 때랑 여기서 봤을 때랑 우주가 확연히 다르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우주가 등방하고 균질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죠? 이 우주의 등방성, 균일성을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우주의 겉모습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물리 법칙 역시 이 동네나 다 비슷할 거다라는 하나의 어떤 큰 전제인 거죠. 사실 굳이 따지면 이 우주론적인 가정에 대해서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태클을 걸어도 사실 저희가 할 말은 없어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막말로 우리 지구에서 관측한 중력 법칙이 진짜 안드로메다 은하 갔더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 보내서 실험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더 편리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편리한 것도 있고 사실 이 전제에 합의가 안 되면 과학이란 걸 하는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대상들이 네. 당장 가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데 네. 그것들이 하나의 일관된 물리적 흐름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다음 스텝으로 갈 그렇죠. 수 있죠.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관측되고 실험했던 결과들을 보면 네. 우리가 지엽적인 지구 주변에서 파악했던 물리 법칙이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실제 관측되고 있는 우주 전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직접 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아직은 문제가 네. 없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네. 참고로 우주론적 원리,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플이라고 불러요. 아, 우주론적 원리.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모든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일단 합의하고 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합의에 이의를 제기한 뭐 주장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러한 그 우주가 균일하거나 등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주장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저희 잠깐 그 인물 열전할 때 네. 언급했던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네네. 그 베라 루빈 천문학자 베라 루빈. 네, 네. 이야기를 할 때 암흑물질을 발견한 맞습니다. 사람. 예. 은하에서 이제 암흑물질의 분포와 존재를 파악했던 천문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대학원생일 때 굉장히 치기 어린 그 에피소드를 하나 남기거든요. 어떤 일이 그래서 있었죠? 아마 기억을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예, 예. 이 베라 루빈이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아이를 임신한 그 시기에 네. 연구를 한창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힘든 몸을 억지로 끌고 자기 아버지 차 타고 눈발을 헤치고 학회장에 가요. 맞다. 네.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 기억나요. 학회장에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네. 당시 베라 루빈이 이제 자기 지도 교수랑 데이터를 받아서 100개 조금 넘는 은하들의 그 움직임을 이제 연구를 해요. 네. 우리 은하 바깥에 외부 은하들 한 100여 개들이 우주 공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평균을 내본 거죠. 예.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우주론적 원리를 맞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우주는 특별한 방향성이랄 게 없기 때문에 네. 은하들은 다 그냥 제 멋대로 어떤 놈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네. 어떤 은하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어떤 애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다 그냥 랜덤하게 은바은이네요. 그쵸 예, 은바 은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예, 돼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당시 베라 루빈이 확인을 해보니 네. 걔네가 다 좀 일관되게 오.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회전하고 있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어떤 특정한 경향성이 네, 있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 네. 우주가 통째로 회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 당연히 당시 모든 그 객석에 앉아있던 천문학자들 다 이상하게 쳐다봤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베라 루빈이 당시 했던 분석은 다소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던 잘못된 결과였던 것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이후로도 간간히 우주가 통째로 회전하고 있다, 우주가 가군동량이라는 걸 갖고 있다, 우주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여기저기서 가끔씩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들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는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베라 루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흑역사로 기억될 만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최근에 베라 루빈의 그 흑역사 모먼트를 좀 떠올리게 하는 또 충격적인 발견이 제시됐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리오르 샤미르라고 하는 이제 천문학자 분이 단독으로 쓰신 논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논문이 이제 MNRAS라고 영국 왕립학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천문학 저널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이제 저명한 천문학 저널 탑 3 중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페이퍼인데 이제 거기에 되게 좀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샤미르 박사가 한 게 뭐냐면 최근에 제임스 웹으로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을 좀 고해상도로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은하들의 나선팔이 어떤 방향으로 그 꼬여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선 은하들의 나선팔이 다 어떤 방향으로 휘어 있는지, 어떤 애들은 오른팔잡이도 있고, 어떤 애들은 반시계로 꼬여서 막 왼팔잡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꼬여 있는 방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우주론적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정말 우주가 랜덤하게 그냥 여기저기서 은하가 고르게 만들어지고 퍼졌다면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 지구에 앉아서 보고 있는 먼 은하의 그 꼬여있는 나선팔의 방향은
그 나선 은하가 이렇게 누워 있는지 뒤집어서 누워 있는지 그냥 놓여 있는 각도에 따라서 랜덤하게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놓여 있는 건 당연히 이 은하가 우리를 신경 쓰고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 멋대로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랜덤하게. 그래서 단순히 개수 비교를 해보면 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는 나선파를 갖고 있는 은하가 절반, 반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는 나선 은하가 절반. 그냥 그렇지. 거의 5대5로 나와야 할 거예요. 그렇죠. 랜덤하니까 그렇죠. 평균을 내보면.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샤미르 박사가 쓴 논문을 보면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비대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전 방향이 한쪽에 쏠린다? 네, 5대5가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한 60%, 3분의 2 정도 되는 나선 은하들이 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아, 3분의 2 정도가 시계 방향으로? 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들이 절반을 더 넘고 5대5를 훨씬 그렇죠. 나머지 소수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는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이제 비대칭이 나온 걸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샤미르 박사가 되게 이상한 그 좀 흥미로운 SF 같은 가설을 끌고 왔어요. 이게 물론 완전 이상한 건 아닌데 관측적으로 이걸 이제 검증하는 게 가능할까 싶은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뭐냐면 혹시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랙홀은 들어봤고 우주론도 오늘 들었는데 블랙홀 우주론은 모르겠는데 가끔 우주 다큐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그 짧게 언급되는 가설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우주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우주가 사실은 아주 거대한 블랙홀 속에 갇힌 세계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우주가 블랙홀 하나에 갇혀 있다. 네. 그럴 수가 있나? 게다가 블랙홀들은 대부분 빠르게 회전하고 있거든요. 스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주가 어떤 거대한 블랙홀 속에 갇힌 세계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담긴 우주도 그 블랙홀의 스핀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 성분을 갖고 있어야 할 텐데 이번에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 나선 은하 원반의 비대칭함은 특정한 방향으로 우주가 회전 성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아, 그래서 블랙홀 안에 갇혀 있고 블랙홀이 도는 어떤 방향으로 우주도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서사를 이어간 거죠. 그럼 블랙홀 우주론까지 나아간 거네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명확하게 언급을 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블랙홀 우주론이라는 정말 그 우주 다큐 말미에 잠깐 나오는 가설 정도에 불과했던 이야기를 뭔가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어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블랙홀이라면 제가 한쪽 방향으로 돌면 제 몸 안에 있는 어떤 오장육부 뭔가 장기들도 그 방향으로 돌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되게 사방이 깜깜한 어두운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는 뭐 당연히 알 길이 없었겠죠. 근데 잘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뭔가 공기방울 같은 기포들이 막 빙글빙글 한쪽 방향으로 다 비슷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거대한 커피컵이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힘에 의해서 커피컵이 휘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 공기방울 기포들이 다 비슷한 방향으로 돌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야기를 만든 거죠. 아니 근데 아까 그 은하의 뭐 한 60%가 한쪽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그것만 보면 좀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닌가요? 근데 일단 이게 조금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연구에서 이 저자가 그 데이터로 활용했던 관측 데이터는 제임스 웹으로 이제 관측한 특정 영역에 비좁은 하늘에 모여있는 이제 은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이 된 은하의 개수는 260개 정도입니다. 260개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베라루빈도 100몇 개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뭐 우주로 올라간 다른 서베이 망원경이나 뭐 지상 망원경들만 해도 기본 뭐 1000만 개 이상의 은하들을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돌리면 훨씬 많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 사실 이번 연구에서 이
저자가 굳이 제임스 웹 데이터를 써서 소수의 비교적 소수의 은하만 가지고 연구했던 건 나름 이유가 있는 선택이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지상망원경만 가지고 멀리 떨어진 은하를 관측을 하면 분해능이 너무 떨어져서 해상도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은하 안에 나선팔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작은 점 얼룩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 은하까지 고해상도로 그 나선팔의 방향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제임스 웹 같은 좋은 관측 도구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임스 웹은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베이 망원경과 달리 커다란 거울 눈동자로 특정한 비좁은 방향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그 비좁은 영역 안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촬영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시야 각이 굉장히 좁아요. 화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으로 하늘 전체를 훑어보는 서베이 관측을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뭐 몇백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좁은 바늘구멍만한 작은 하늘을 겨냥해서 거기 안에 담겨있는 소수의 은하들을 관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해상도가 필요해서 제임스 웹 데이터를 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진 않아서 이게 통계적으로 훌륭한 연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260개 은하가 모여있는 부분만 좀 특이하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은하 나선팔의 회전 방향을 이제 측정을 할 때 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은하 나선팔들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하면 우주는 오른손잡이의 세계일까 왼손잡이의 세계일까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쭉 있어 왔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은하들을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막 수백만 수천만 개를 찍기 시작한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가끔 여러 번 언급했을 텐데 줄여서 SDSS라고 하거든요. 정말 언급하셨나요? 네. 아마 나 기억을 못하지.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천문학자들이 연구할 때 SDSS 거의 다 사용하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미국 뉴멕시코의 아파치 포인트라는 곳에 있는 작은 망원경으로 이제 하늘 전역의 은하 지도를 최대한 많이 훑어보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이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회사 있잖아요. 거기 사장 이름이 슬로안이거든요. 그래요? 왜 이 사람 이름을 붙였죠? 그 회장님이 자연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원을 해줬구나. 천문학 분야에다가도 아주 거금을 이제 쾌척을 해서 이름 붙여드려야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뭐 그래서 이 슬로안 데이터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너무나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거를 그 천문학자들이 다 하나하나 눈으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있고 이거를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그냥 그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에 그냥 좀 관심 있는 일반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종의 그 병아리 감별사를 하는 거예요. 은하 감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은하 랜덤하게 이미지가 뜨면 그 꼬여있는 사진 속의 은하 나선팔을 보고 얘가 시계 방향으로 꼬여있다, 반시계 방향으로 꼬여있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투표할 일이에요? 그쵸. 이거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개수가 수천만 개에 달하니까 이거를 뭐 대학원생 몇 명 굴려서 분류를 끝낼 수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게 한 10년 전쯤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이미지를 잘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본 분류 있잖아요. 이거를 논문에서는 되게 멋들어지게 딱 표현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뭐 그냥 허접하게 눈으로 봤다, 눈대중으로 봤다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들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주얼 인스펙션, 시각적 조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네. 그래서 이 비주얼 인스펙션을 이제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때 이제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 좀 귀엽습니다. 뭐죠? 수천 마리의 은하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은하 동물원. 이라고 해서 갤럭시 주라고 불렀어요. 귀엽네. 갤럭시 주. 그래서 지금은 갤럭시 주가 워낙에 성공을 해서 이제 그 후속
프로젝트로 네. 주니버스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더 확대돼서 이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이름 짓는데 진심이야, 진짜 천문학계가 보면. 또 그게 또 크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 갤럭시 주 데이터가 처음에 이제 분류가 끝났을 때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때도 당연히 이 샤미르 박사가 한 것처럼 우주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때에는 이상하게 은하가 조금 절반 이상이 반시계 방향을 좀 치우쳐 있다. 절반 이상이? 네네. 아까 샤미르 박사는 뭐 어느 쪽이 많았죠? 시계 방향이 더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은하가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들이 꼼꼼하게 봤을까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체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은하 이미지를 거울처럼 뒤집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사진 속의 은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지만 얘를 뒤집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렇게 모든 은하 데이터를 다 이미지를 다 거울상으로 뒤집은 다음에 또 시켜봤어. 다시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똑같이 반시계 은하가 많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 천문학 덕후들 대충 한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분석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아무래도 모든 은하 이미지가 선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거리가 먼 애들로 갈수록 이제 망원경에 찍힌 은하 이미지가 좀 뿌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좀 모호한 이미지를 봤을 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좀 더 잘 인식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 사람이 뭔가 어떤 편향성을 좀 갖고 있다. 바이어스를 감각의 갖고 있다. 오류네요.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죠. 그리고 이 갤럭시 주 분석할 때 조금 재밌는 통계도 있었어요. 그 천문학자보다 은하 이미지를 더 꼼꼼하게 높은 신뢰도로 잘 분류하는 직업군이 2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죠? 일단 첫 번째가 화가. 네, 아티스트. 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나운서? 의사. 화가랑 의사.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 그 화가는 당연히 뭐 이미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일 거고 그리고 의사분들도 요즘에는 영상 분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훈련이 돼 있어서 이미지를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천문학자들은 이미지 잘못 보면 뭐 데이터 통계가 좀 오염되고 경향성이 낮아지는 정도지만 의사분들은 그게 또 한 사람의 생명에 굉장히 좌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좀 예민하게 이미지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일리 있다. 뭐 그런 통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샤미르 박사의 그 비대칭 결과는 감각의 오류일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이게 샤미르 박사가 눈대중으로 하나하나 분석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논문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그 은하 회전팔이, 은하 나선팔이 이제 높은 밀도로 별과 가스 물질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비해선 밝기가 더 뚜렷하고 밝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트래킹을 해가지고 그 사진 속에 보인 나선팔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는지 이거를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좀 더 수학적으로 이제 그 훈련을 시켜서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분류 결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 데이터 양이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필라멘트의 회전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필라멘트가 맞습니다. 뭡니까? 이게? 일단 전구 안에 있는 게 필라멘트.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필라멘트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그냥 좀 천문학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표현해 보자면 얇은 무언가예요. 얇고 가느다란 무언가. 그래서 전구 안에 있는 그 가느다란 코일도 필라멘트라고 부르고 아니면 뭐 그물같이 이렇게 막 선이 꼬여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필라멘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거대 구조라는 게 있어요. 우주를 쫙 지도를 그려보면 은하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뜨문뜨문 분포하진 않습니다. 은하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대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약간 우리 그 뉴런,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은하들이 막 일렬로 이렇게 이어져서 막 이렇게 기다란 그 두꺼운 필라멘트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주 거대 구조에서 이 은하들이 쫙 일렬로 모여있는 그 필라멘트 가닥의 평균 두께가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평균 두께요? 네. 엄청 그 얇으니까 말하는 거겠지?
뭐 나노. 아유 나노미터는 말도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은하들이 연결된 예.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은하가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 네.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죠? 그 5cm. 5cm? 네. 아 아닙니다. 그러네. 일단 은하 하나하나의 지름이 수십만 광년이거든요. 아 그럼 제가 한참 헛짓거리였네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네. 보통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그 필라멘트의 평균적인 두께가 네. 한 1000광년에서 1500만 광 네. 1000만 광년에서 1500만 광년. 네, 뭐 그 정도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네. 우주 거대 구조를 보면 네. 굉장히 가느다란 구조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럼 그 거대한 우주는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은하들이 모여 있는데 예. 그 필라멘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좀 흥미로운 이건 좀 신빙성이 있는 연구거든요. 네. 굉장히 훌륭한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실제 우주에 분포하는 필라멘트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필라멘트를 일부 이렇게 기다랗게 은하들이 분포하고 있으면 네. 일부 영역을 똑 잘라서 고기를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딱 지구에서 봤을 때 필라멘트가 있으면 그 필라멘트에 대해서 오른쪽에 놓여 있는 은하들이 있을 거고 네네. 필라멘트 기준 왼쪽에 있는 은하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잠깐 필라멘트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필라멘트. 네. 예. 빨라멘트. 네. 예. 이게 이제 우주 거대 구조 필라멘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으면 네. 어떤 은하들은 여기에서 보일 거고 어떤 은하들은 여기에서 보이겠죠. 네.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예. 이 필라멘트 기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은하들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잘 평균을 내보니까 예를 들면 이 필라멘트 기준 한쪽에 놓인 은하들은 비교적 빠르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쪽으로 다가오는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쪽에 있는 은하들은 우리를 기준으로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은 한쪽은 이렇게 다가오고 한쪽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거대한 우주 필라멘트 자체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게 맞는 거죠? 네, 회전하고 있다는 그러면 설명이 거죠.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게 지금 필라멘트에서 커피 국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네,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이 약간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기계에 안 묻었습니다. 원고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필라멘트가 이제 꼬여 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면 단순하게 그냥 중력으로 이끌려서 물질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력이 강한 곳으로 물질이 끌려 들어갈 뿐인 거니까 우리가 빨대로 버블 빨아먹듯이 그냥 일렬로 잘 줄지어 가면 되는 거예요. 걔네가 굳이 회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우주가 거대 구조를 형성할 때 아무리 랜덤하게 퍼져 있던 구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초기에 갖고 있던 회전 성분은 미미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뭐 초기 가군동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점점 수축하고 그러면 필라멘트 두께도 얇아지겠죠. 그러면서 가군동량이 점점 더 유지가 되기 위해서 회전이 더 빨라지고 더 뚜렷해지고 그러면서 마치 거대한 그 필라멘트 자체가 꽈배기처럼 꼬여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은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일 수 있는 게 결국에 지금 오늘날 관측을 했을 때 필라멘트 안팎에 놓여 있는 은하들은 그 필라멘트가 형성될 때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물리량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배 꼬여 들어가는 필라멘트 안에서 은하가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서 빚어진 은하들 역시 그 거대한 필라멘트 자체가 갖고 있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회전 성분, 운동량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관측되는 은하들의 회전 방향, 얘네들의 어떤 축 정렬 상태 이런 것들도 그 필라멘트 거대 구조로 다 사실상 태초부터 결정된 상태로 진화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샤미르 박사의 그 비대칭 그 결과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배치되는 건가? 그렇죠. 약간 배치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처음에 샤미르 박사가 이제 했던 분석은 제임스 웹으로 관측한 아주 비좁은 일부 영역에 모여 있는 은하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번 연구에서는 필라멘트에는 엮여 있진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비교적 좀 은하의 밀도가 횡한 그 우리가 흔히 필드라고 부르는 영역을 보고 분석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비슷한 영역에 함께 모여있는 은하들은 네. 그 일대 비좁은 국지적으로는 걔네가 공유하고 있는 회전 성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우주도 보면 네. 우주 전체로는 회전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은하 하나도 돌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고 태양도 돌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 전체가 돌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고작 태양계 하나 딱 보고서 태양계 행성들 다 돌고 있으니까 우주는 돌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필드 이런 데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 필라멘트의 그 일부분은 또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처럼 샤미르 박사가 본 그 부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샤미르 박사는 좀 억지 주장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나요? 물론 이제 아직 확실하게 억지 주장이다라고 뭐 무시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아직은 이게 좀 매력적인 주장이라고까지는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칼 세이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특별한 주장을 하려면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이제 멘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논문에 담긴 주장은 굉장히 특별한 주장이었지만 그거를 모두가 수긍할 정도로 특별한 증거였느냐라고 하기에는 저를 비롯한 현재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나아가 제시한 아까 블랙홀 우주론도 지금 이걸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저는 뭐 나름 고무적인 그 의미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정말 공상 같은 블랙홀 우주론 같은 이야기를 나름대로 어떤 도구와 어떤 테스트를 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무언가로 좀 올려주었다. 그러니까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그저 수학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던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증거가 나중에 더 많이 모였을 때 한번 테스트는 해볼 만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 접근 방법을 좀 넓혀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마칠 시간인데 근데 이 샤미르 박사 이분이 예전에도 한번 파격적인 주장을 해서 좀 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던데요. 네, 뭐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다기보다 이제 언론을 좀 떠들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 어떤 주장이에요? 한 1년 전이었을 텐데 이분이 그 제임스 웹으로 이제 한창 발견되고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는 초기 은하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일찍 폭풍 성장한 그런 애기 은하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을 적용하면 이 은하들은 고작 해봤자 태어난 지 10억 년도 안 된 갓난애기 은하들인데 지금 대충 관측해보니까 덩치는 10살짜리가 아니라 막 한 20대 청년의 덩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거운 은하가 이런 초기 우주에 이미 있는 거지? 왜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설과 설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샤미르 박사 이분이 이걸 또 이제 인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냐면 우주의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우주의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20살짜리도 애기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10살짜리가 아니라 20살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주장이었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쯤인데 당시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우주의 더 정확한 나이는 260억 살이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2배가 뻥튀기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임스 웹으로 당시 기준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임스 웹으로 발견되고 있던 이 지나치게 무거운 은하들이 이상한 발견이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발견되면서 많은 뭐 은하나 별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흥미로워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우주의 나이라는 거는 단순히 은하 한두 개 관측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독립된 다른 관측들, 우주 전역에 식어 있는 어떤 잡음 혹은 우주에서 은하가 팽창하고 있는 그런 속도 분포 이런 온갖 다양한 독립된 관측들로 다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고작 그 은하 6개, 7개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굳이 우주의 나이를 뻥튀기 시키지 않아도 네. 당시 제임스 웹이 발견했던 지나치게 무거운 은하들을 지금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가설도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단지 그냥 초기 우주에서 은하에 분포하는 어떤 별의 질량과 밝기 분포가 네.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면 네. 그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인구 구성 양상이 네. 지금과 조금 달랐다면 네. 훨씬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질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우주의 나이까지 건드리는 그런 큰 어떤 우주론의 프레임워크 자체를 건드리는 약간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좀 자주 범하시는 것 같기도 뭐 하고. 이게 근데 이분의 성향일 수도 있고요. 전략일 수도 있고. 아, 전략이면 약간 좀 관심을 원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네.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까지는 해봤어요. 아, 정말요? 네, 나중에 네. 또 제 컨텐츠 개인 컨텐츠도 아마 이제 다룰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뭐 아주 막 무슨 못된 마음을 갖고 일부러 그냥 관심 끌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나름대로 어떤 그 본인 생각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서 최대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의 파편을 모아서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잘 꾸려나가는 분인 것 같거든요. 네. 뭐 막말로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진짜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생길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때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맞았던 걸로 결론을 날 수도 있겠지만 갈릴레이도 엄청 무시당했잖아요. 네, 아직은 이분을 갈릴레오에 견주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좀 그 베라 루빈 그분의 흑역사가 이 샤미르 박사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지워지나 약간 기대도 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네. 판단은 좀 각자 몫으로 일단 네. 남겨놓고. 뭐 예. 이런 비슷한 역사가 아예 없었던 건 또 아니긴 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인슈타인이 자기 방정식에 따라서 우주는 수축이나 팽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강제로 막기 위해서 자신의 예쁜 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거를 도입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건 내 실수였다라고 자책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그 우주상수가 실은 우리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아, 본인도 자기가 실수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실수는 실수조차 옳다. 네. 또 그렇게 포장이 되네. 그렇게 이제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샤미르 이분도 또 모른다. 네. 예. 그리고 좀 생각해볼 지점을 넓혀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주는 끝도 모르고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인간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정말 마구마구 끌어당기는 일종의 블랙홀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먼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